올해 예정된 일본은행의 마지막 회의,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자, 엔화와 투자자가 가슴 설렘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과감한 출구 전략을 과연 모색할 수 있을지, 또 이를 통해 대박을 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2월 회의 이후에 페드와 증시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일단은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부터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예. 국내 그 대형 증권사들이 채권에 아주 손실이 되는데요. 이걸 본지 게임식으로 고객의 돈으로 들어막았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다. 그렇죠. 과거의 폰지 게임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요인으로 해고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요인으로 해고시켜야 됩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내부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몇십억씩 업적권을 받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복현 그 원장께서 나서기 전에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관련된 사람은 정말로 이게 쫓아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금융사건의 옵티머스라든가 이런 사고에서 나중에 이렇게 중징계를 받는데요. 똑같은 형평성 차원에서 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고객돈 가지고 그게 관행으로 해서 일부 증권사들이 고객돈 가지고 돌려맞는데 관행이기 때문에 그걸 보도자료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본시장 발전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지난해까지 뭐 몇십억씩 받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CEO가 본인 책임지지 못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일면 사설에서도 아주 그 타업 사설을 다루고 있습니다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것을 좀 근절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근데 한국의 자본시장을 위해서 꼭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제대로 못하고 몇십억씩 받는 이렇게 CEO들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우울한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는 그러나 책임감 있게 이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미국 증시는 괜찮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우리가 페드 회의 파월의 이렇게 기자회견회에 이번에 그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기간에 이렇게 되는 시간에서 시장에 과대한 기대를 좀 줄이겠다는 쪽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연장선 차원이죠. 그래서 12월 그 페드 회의 그다음에 기자회견에 사실 시장에서 가닥의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선 페드 인사들이 지난주에 윌리엄스, 이번에 오스틴 이렇게 예, 해서 그렇죠. 골스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줄이는 초이다.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시장에서는 무시하는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무시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오늘도 골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S&P 주가 전망을 내년에 5,100선까지 이렇게 끌어올렸거든요. 예. 다른 인베스트뱅크들도 전부 5,100선으로 이렇게 가고 이 예측 기간 골드만삭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페드 회의 직전에는 사실 내년에 4, 4분기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한 차례 정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홍영표가 전해주셨습니다는 내년 뭐 빠르면 3월서부터 4차례 정도 예. 그러니까 주가 상승은 저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12월 전도표보다는 더 빨리 더 큰 폭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페드 회의 직전에는 edge to L이라고 뭐 많이 익숙한 용어죠. 예, higher 그렇죠. to longer. 그런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용어인데요. F to L에서 faster to lower 이렇게 해서 시기는 앞당겨지고 인하폭은 깊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서 전반적으로 이 용어 가지고 edge to L에서 F to L로 변하고 있다 하는 것은 미국의 월가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아무리 골스비라든가 윌리엄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그 과다한 기대,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FOMC 회의 이후에 지금 증시 분위기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제 좀 기분 좋은 헤드라인들도 보이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뭐 코스피 3,000 이렇게 뭐 이 증권사들마다 전망치를 속속들이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3,000선 내년에 예. 사실 가느냐 여부는 또 다르게 되겠습니다는 사실 일단 3,000선이 이렇게 그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시청자분을 위해서 또 투자자분을 다양스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현 여부를 떠나서 예. 그런 과정에서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냐면 지난 그 11월 달까지 국내 증권사들의 코스피 전망치 상단은 2,800선을 넘은 경우가 이렇게 드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2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H2L에서 F2L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예. 국내 그 코스피 내년 전망치 상단치도 이렇게 3,000선을 넘어가는 이런 쪽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상하반기로 보면 상저하고 이런 패턴인데요. 그렇죠. 올해도 상저하고 패턴이었었죠. 근데 이 패턴은 잘 맞지 않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저하고 패턴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저하고 패턴이 맞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코스피가 2,100, 9월 달에 2,100, 요 저점을 두 개 형성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더블장이 맞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의미는 그렇게 크게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우리 내부적인 요인도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우리도 이제 금권 정치거든요. 많이 뿌려지죠. 예. 우리도 이제 내년 그 4분기 내지는 3분기에 금리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본다면 내년 증시도 상당히 좀 좋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대내외 그 예측 기관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본 은행, 자 오늘이면 이제 금리가 결정됩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제 내용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예. 이번에 출구 전략은 뭐가 되느냐 이걸 좀 실체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아베노믹스의 이제 비통화적인 정책에서 비상대책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엑스트리치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2012년서부터 예. 어떻게 추진했을까? 하면 유동성 공급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금리 제하고 그다음에 YCC yield curve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면 출구 전략할 때는 사실 이거 역순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YCC 정상화 시켰죠. 뭐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있긴 하지만 YCC 예.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구 전략은 왜 가감한 출구 전략이냐? 요 왜 가감이 형용사가 붙느냐 하면 바로 뭐냐? 출구 전략을 추진하면 YCC 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환수하는 QT를 단행하는 것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를 내려 또 우리도 금리를 내려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는데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 그러다 보니 가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일본 내부에서 위에다가 이런 과감한 상황을 거듭했을까? 이 대목이 이렇게 사실 그 출구 전략의 본체이기 때문에 과감한 출구 전략을 무엇을 걸 것이냐. 그러면 엔화 투자한 사람은 대박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번 회의가 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에다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과연 미에노 패러다임으로 복귀할 것인가? 자, 이와 관련해선 결국 경제 상황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990년대 상황은 어땠는지 그때 당시와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홍익거가 말씀하신 미에노 패러다임과 또 대비적인 대장성 패러다임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예. 대장성 패러다임은 사실 지금 재무으로 바뀌었습니다는 재무성으로 바뀌었습니다는 엔저를 유지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거다. 그렇죠. 아베노믹스죠. 미에노 패러다임은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패턴으로 1990년대 상황의 일본 경제 상황에 왜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이 처음 나왔을까 하는 측면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1990년대에는 1980년대까지 팍스 제펜시아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패나소닉, 그다음에 소니 그리고 토요타 예, 막강한 대단했죠. 제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제치고 팍스 아메리카를 제치고 팍스 제펜시아가 나오지 않겠느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예. 이렇게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과거 1980년대까지 고도 성장에는 인플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 고령화, 높은 저축률, 그 다음에 자산시장 붕괴, 이 복합적이죠. 경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급락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된 거죠. 자, 선택의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성 입장에서는 자 엔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BOJ 요구한테 반해 일본은 뭐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선 제1선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예. 대장성 요구에 대해서 반대했던 게
그때 미에노 야스시 당시 일본은행 총재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은행 입장에서 어땠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복합 요인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이게 정책의 우선순위가 또 정책의 수단에서 팀버건정상 정책 수단이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일본은행의 정책적인 실수가 겹쳐서 복합 불황의 하나의 요인을 더 요인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20년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경제 상황은 1990년대 상황과 비슷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 간에 다시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네. 자, 일본 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보다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 3분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난기류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 2분기에 들어서 굉장히 좋았죠. 특히 예.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일조를 해서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3분기 들어서는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정치, 우리의 것처럼 국회 여기서 잘못해서 일본 경제가 아주 난길에 빠진 거다. 왜 그러냐? 지금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고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진짜 국회의원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기 회복 관련해서 경기를 뭐냐? 지금 마치 4월 총선 겨냥해서 경기에는 안 한 것 없이 자기 표심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맨날 국힘이든 민주당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정치권이 지금 불법 자금, 비자금 조성 사태로 해서 아주 난기류에 빠지다 보니까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갑작스럽게 미국식 방식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8%까지 빠졌습니다. 미국의 통계 방식이 대부분 다 시청자분에 알려졌기 때문에 일본의 공식적인 통계는 전분기 대비입니다는 익숙한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마이너스 2.8%까지 빠졌습니다. 그렇죠. 미국 경제 성장률 내일 모레 확정치가 발표합니다. 한 4.9%까지 되니까 일본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빠지는지는 아실 겁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는 아직도 3% 유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본 경제 상황이 1990년대와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2.8% 빠졌으니까 자민당 또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시켜야죠. 예. 대장성 파래다. 그렇죠. 근데 물가가 3% 정도 되니까 자, 중앙은행인 일본행 총재 입장에서 일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에타 입장에서는 대장성 요구에 기시다 정부 요구에 경기 부양 요구에 들어줄 수는 없는 거죠. 들어줄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기시다 총리가 지금 대장성 지금 재무성이 되겠죠. 재무성과 얼만큼 또 집권당인 자민당과 얼만큼 격리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위에다가 기시다 정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당과 얼마큼 독립할 것이냐 문제. 그래야 과감한 출구 전략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정부는 일단 자민당과 얼마큼 격리시킬 것이냐, 독자 노선을 갈 것이냐. 예. 그다음에 우에타 입장에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민당과 얼만큼 격리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기시다 정부가 얼마큼 격리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번에 일본은행 회의에서 과감한 출구 전략,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 그다음에 QT 같은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 환수하는 이 조치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엔화 투자 입장에서는 엔고가 되면서 대박이 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요 두 가지 사항에 포인트를 둬서 시청자분이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기시다 총리의 역할 갈수록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 집권당인 자민당에서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두 가지 사항이죠. 하나는 기시다 정부는 잘했느냐. 집권당이 자민당을 제치했고 독자 노선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이 잘하는 거냐. 기시다 총리가 지금 내각이 들어선 지 근 2년이 되니까. 예. 두 번째는 불법 비자금 조성 문제에 같이 연루돼 있거든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기시다 내각이 사실 기시다 총리가 밀어붙인 디지털 주민증이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일본 국민들이 대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베 신조의 지금 최대파거든요. 소비세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에서 독자 노선을 하기 위해서 감세를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베파의 최대 저항에 시달려 있거든요. 당신 조기 내각해라, 조기 하약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자민당에서 기시다 총리가 분리할 수 있겠느냐? 분리할 수 없다. 한통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홉기 법칙에 걸려 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홉기 법칙이란 집권당인 자민당과 그다음에 기시다 내각 간의 지지도가 합친 지지도가 50% 미치다. 이건 집권당의 지지도와 자 우리 입장에서는 국힘의 지지도와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가 합친 것이 50% 미치다. 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건 좀비화 된 겁니다. 이런 내각에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붙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위에다가 과감한 출구 전략을 모색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QT, 양적 기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통속인 자민당과 기시다 내각에선 1990년대 상황보다 더 위에다가 추진해야 될 수 있는 금리 인상과 QT 문제를 막아야 되죠. 그렇죠. 막지 못해? 그러면 뭐냐? 기시다 내각은 조기하야 되고 자민당은 일당에서 뒷전으로 물러날 수가 있죠. 그러면 뭐냐? 위에다가 금리 인상에 그다음에 QT를 추정해 급금화가 될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통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아홉기 법칙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에다 총재 역시 이 상당히 입장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자니 이것도 좀 자민당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위에다가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는 여기 얼굴이 있습니다는 예. 누님 말씀입니다. 그럴 사람도 아닙니다는 기시다 한통속이 된 기시다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다음에 자민당 집권으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과감하게 출구 전략을 추진할 것이냐. 이번에 출구 전략 실체는 사실 금리 인상과 QT다. 그러면 엔화가 강세되겠죠. 예. 그럼 엔화가 다 강세되면 지금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마이너스 2.8% 미국식 방식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엔고가 돼. 그럼 안전통화의 저주에 걸리죠. Cost under the safe haven. 이건 very I can 그린 교수가 예. 경기 침체 속에 엔화가 약세돼야지 경기가 풀리는데 엔화가 강세되니까 일본 경기 더 거꾸러지는 거죠. 일본 경기 더 거꾸러지는 거죠. 자,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침체 속에 엔화가 강세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자민당과 기시다의 자민당과 그다음에 기시다 내각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럼 아베노미스가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에는 루빈 독트린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한 달러를 유도했던 거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엔저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베노미스는 엔저를 추진했죠. 두 차례 걸쳐서 자 엔저를 시험해 봤습니다. 루빈 독트린 1990년대,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는 아베노미스. 형태는 다르지만 엔저는 똑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했다거든요. 그다음에 정책의 안면성 입장에서는 엔저를 유도했는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 하면 물가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에다 입장에서는 지난 4월에 총선에서 취임원 이후에 진짜 간보기 눈치 보기죠.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 눈이 이제 유난히 크신데요. 이렇게 오다 보자. 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취임원 이후에 7개월이 지나도록 YC 컨트롤만 조금 상향 조정과 이해는 과감한 출구 전략을 모색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정책 포퓰리즘이다. 예. 저 양반도 자리만 양양한다. 그런 상태에서 엔화 투자자들, 우리 한국의 엔화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을 시켰었던 대목이죠. 예. 그 엔화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시켰는가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슬슬 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이번 회의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았을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본은 세계 2대, 3대 경제 대국입니다. 예. 이런 거의 준중심 통화 갖고 있는 국가거든요. 이런 준중심 통화에서 엔저를 하든 엔고를 하든 환율 정책으로 사실 이렇게 자국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중심토의 위치가 아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궁핍한 병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 정책은 골선하니 경제국과 인저국에 사실 엔저든 엔고든 피해를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엔저를 될 때는 수출 경쟁력을 인접 국가에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수출 경쟁력을 전가시키는 거고요. 그다음 엔고가 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인프레를 다른 국가에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이 이렇게 이기적 게임으로 이렇게 하면 자국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신흥국이 아니고
저기 후진국이 아닌 상태에서 일본이 1990년대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N조 추진해 또 N고 추진해 환율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진국이 뭐냐? 큰 어른이지 않습니까? 큰 어른은 뭐냐? 공생적 게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공생적 게임은 내수를 확대시키는 거죠. 내수를 확대시켜서 한국도 좀 들어오세요. 중국도 들어오세요. 인도네시아도 들어와야 이게 뭐냐? 어른의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수 확대책을 추진해야 된다. 내수 확대를 추진할 때에서는 일본이 저축률이 높으니까 그냥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일본 국민들 저축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세이빙스 패러독스에서 저축을 하면 소비가 떨어져서 내수가 축소됩니다. 이거 좀 유도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영표가 저축을 많이 해? 그럼 쓰세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보면 경기를 회복시키는 엑스터널 이펙트, 외부 경제 효과. 다른데 아파트에 꽃을 심어서 당신은 100만 하지만 다른 우리 김채연 PD가 홍영표 옆 아파트에 갈 때는 굉장히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저축을 소비를 해. 그러면 일본 경제 살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 다른 국민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가티브 세이빙스 텍스 같은 그다음에 간전 정책 같은 이런 제3의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기 전에는 우에따든 자민당이든 기시다 내각이든 N조든 N고든 이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일본 경제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엔화 투자한 사람들도 많고요. 일본에 투자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과연 큰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기간을 단축시켜서 올해 4월 달에 우리 국내 증권사라든가 그다음에 은행 PB들이 예. 가장 엔화를 많이 추천했던 시기를 전후로 해서 원엔 환율을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4월 7일 날 구로타에서 받았는데요. 통화정책 모색하지 않았냐. 증권사 PB 내지는 은행 PB들은 엔화 추천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걸 기점으로 하겠습니다. 그 믿고 엔화를 투자했을 때 원엔 환율이 1,000원대 넘었습니다. 자, 지금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12월 18일 어제 910원입니다. 사실 엔화 투자했다간 굉장히 손실을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6일이 원엔 환율이 850원 정도였었는데요. 사실 이걸 기점으로 한다면 이때 파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엔달러 환율이 152엔 정도 이렇게 갔었으니까 큰 손실이 발생했거든요. 판 사람이 많아서 지난달 16일 같은 경우에는 원엔 환율이 850원까지 떨어졌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굴었다가 취임할 때, 위에다가 취임할 때는 엔화 투자하지 마세요. 통화정책 모색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지난달 중순 이후서부터는 원엔 환율이 850원 될 때는 이렇게 빨리 투자하지 말고 엔화를 한번 사둘 때도 괜찮다. 이걸 몇 차례 걸쳐 발송해드렸죠? 이렇게 이제 엔화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엔화에 대한 단독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일본의 ETF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ETF 관련돼서는 수익률, 주가 수익률과 환차익과는 서로 역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엔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엔저 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올해도 주가가 올라간 게 이게 컸거든요. 근데 항상 뭐냐? 은행에서 보면 또 증권사에서 보면 엔화 관련된 ETF 관련될 때는 이 주가 상승률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엔화가 약세될 때는 환차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상쇄시키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엔거가 됐을 때는 어떠냐? 엔거가 됐을 땐 엔거가 됐던 환차익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엔화 투자든 일본과 관련된 ETF 상품을 투자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된다. 경기가 구조적으로 잃어버린 30년에서 탈피해야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그때그때 흐름에 대해서 요동치는 걸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시간을 갖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관련된 상품이든 엔고든 일본의 펀더멘탈이 개선돼야 된다. 근데 저 불법 비자금에서 서로가 기사 정보와 그다음에 자민당과 저렇게 휘말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펀더멘탈이 개선되겠느냐. 그 결론은 아마 시청자분이 이미 나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34번 방송이 늦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손실 가지고 고객 돈을 들이맞는 대형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폰지 게임입니다. 관련된 사람 다시 한번 근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CEO들 내부 통제 못했습니다. 왜 업적금 몇십억씩 받습니까? 금감원이 나서기 전에 내부 통제 시스템에 의해서 업적금을 환수시키든가 관련된 사람을 해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게 한국의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BOJ 통화정책회의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